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3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계약과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타인권리 매매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계약 살펴보도록 하죠.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금 1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러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정 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계약은 약정 해제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 증거금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급부가 이루어져야지만 성립되는 계약을 유물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일부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일부 지급된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즉 당사자가 1억이라는 계약금 약정을 했으면은 그 1억을 전부 다 지급하고 그 1억에 대한 배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해약금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이 되죠.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행에 착수가 있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행에 착수한 상대방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도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행을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 가지고도 역시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 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절차이긴 하지만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거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상으로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 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기 전에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이행행위의 일부를 해야지만 이제 이행기까지 이행이 완료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계약금이 이렇게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잔금. 이제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자, 중도금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기 전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행의 착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중도금에 대한 이행의 착수를 뭐 이렇게 일찍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자마자 중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해약금 약정한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까지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 즉 해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당사자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이
그 중도금까지 기한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경우이기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경우이기도 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을한테 계약금의 배액을 아직 이행 제공하지 않았지만은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아직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했을 때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 해제의 효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바로 을이 이제 이행기 전에 그 갑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행의 제공을 바로 해버리면은 갑이 결국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아직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매도인, 채권자인 매도인을 위한 이익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해약금 약정에 따른 계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해약금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즉 계약금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요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한테 이행 제공하고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겠죠. 뭐 채권자 지체처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탁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고요. 이행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은 해약금 약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계약금 약정과 위약금 약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호에는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이런 약정이 있어요.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약정은 1항에서 계약금 1억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이 약정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는 계약 증거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요 두 번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 약정은 계약금과는 상관없고요.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빌려서 그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위약금을 약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약금을 1억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은 2억을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자, 이 2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계약금 1억을 돌려줘야 되겠죠. 1억을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억은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억과 위약금 1억을 합쳐서 2억을 돌려주는 것이 되겠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은 이제 1억을 돌려줘야 되겠죠. 매수인한테.
그런데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약금의 지급에 가름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약금과 위약금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자는 별도인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지만은 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이 되겠죠.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물 계약이 아닌 것이죠. 그냥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은 이걸 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한 것 뿐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위약금 1억이라는 식을 표현해 준 거고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1억을 돌려주는 것 대신에 그 1억이 위약금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위약금 약정과 해약금과 위약금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타인권리 매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특정물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보수 청구가 문제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계약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민법 580조는 575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즉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설명하면요. 하자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팔았을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중고자동차를 매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고자동차를 매도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물론 이제 그거를 제3자한테 맡기고 제3자한테 하자를 뭐 보수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이론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하자담보 책임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당연히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겠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거나 또는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거나 또는 하자로 인한 가치 하락분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하자로 인해서 확대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확대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확대된 손해라고 하는 것은 민법 580조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390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80조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고의과실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그냥 하자만 존재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39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자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확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은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은 민법 390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로 인한 구제수단,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종류물 매매 같은 경우에도 58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80조와 다른 점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물건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자, 근데 이제 그
그 민법상 법문에서 581조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물건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판례는 그걸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완전물을 급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자 보수가 용이하면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의 행사가 매도인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 즉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BMW 사건이었는데요. BMW 자동차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유리창에 쏴가지고 이제 계기판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기판이 고장은 났지만은 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이 운전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걸 교체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BMW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를 살 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새 물건으로 달라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즉 BMW 같은 것도 종류물이니까 종류물에서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결국은 이 경우에는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고 교체에 의해서 이제 물건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신차로 교환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판매자 측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81조 2항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일정한 이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즉 하자 보수가 용이하고 완전물을 급부 청구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자 담보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타인 권리 매매 계약에서는 이제 그 주로 그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먼저 계약 해지에 관련돼서 살펴볼게요.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냐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렇고요.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을병이 되면서 아직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액수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소유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병한테 매도할 때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X라는 물건이 을의 소유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타인 권리 매매인데 이때 병은 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을이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다면은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무효가 되는 이유로 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을과 병은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밝혀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이게 을의 소유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잖아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던 경우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을이 X를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다면은 병은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타인 권리 매매 계약에서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다면은 매수인은 악이냐 선의와 상관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의의 매도인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경우에 이 경우에 을은
악의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면은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을도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을 몰랐던 경우. 그러니까 뭐 이 중간에서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서 뭐 갑 1로 갑 2로 서류를 위조해서 갑 1의 명의로 위조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갑 2로 넘어갔고 을로 넘어갔고 병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을이 처음부터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을도 선의인 을도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경우처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모르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약간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의인 병과 을 모두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매수인이죠. 여기서는 이제 대금 감액을 하는 게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자,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제곱미터를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1억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50제곱미터는 타인 소유였다라고 하면은 매매 대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거는 사실상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큼 50제곱미터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금 감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천만 원으로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5천만 원 부분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일부만큼의 대금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제 일부만 해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선의이냐 악의냐 상관없이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 계약을 다 해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100제곱 중에서 50제곱이 타인 권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대금 감액을 해서 매매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약을 전체를 해제할 수 없어요.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지만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반환과 과실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의무도 부담하게 돼요. 아직까지 진정한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뿐만 아니라 등기에 말소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548조의 원상회복 규정에 근거해서 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 갑을 병정, 무까지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을 명의의 등기가 뭐 예를 들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온 지 정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한 5년이 경과했다라고 한 경우에 그래도 갑은 을, 병, 정, 무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선의인 정도, 선의인 무도 둘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은 무에게 X 부동산에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무가 이 X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사용이익, 뭐 이제 월세 상당히 사용이익에 해당하겠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은 무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무는 정에게 X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X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 그것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그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다음 또 정도 무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5년 동안의 사용이익에 대한 과실, 법정 과실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양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가 X라는 부동산을 이제 갑의 청구에 의해서 갑에게 반환하였거나 또는 갑이 무에게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은 그럼 정은 무에게 더 이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던 시점, 즉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는 시점의 시가상당액이 손해배상 산정 시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0조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과실, 즉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형평의 원칙상 채권자, 즉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지우고요.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요.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이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지금 570조에 따라서 572조에 따라서 570조나 7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선의의 이제 매수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악이라고 하면은 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경우 봤던 것처럼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X를 매수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아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X에 대한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주기로 당사자가 약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병도 X가 을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은 570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인이냐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57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병은. 이 경우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병은 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을이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면 즉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을이 병한테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주기로 하였지만은 그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390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타인권리 매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타인권리 매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요.
자, 이 경우에 정과 무는 둘 다 선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손해배상은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자, 이 경우에 무는 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면 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갑을병정의 매매계약인데요. 지금 요 사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 사안에서 요걸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하죠. 자, 타인권리 매매가 있었던 경우를 한번 요걸 설명해 볼게요.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제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 갑은 을병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병과 정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570조와 571조가 적용이 됩니다. 병과 정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둘 다 선의인 경우겠죠. 근데 이제 을이 위조한 사실을 몰랐다면 둘 다 선의인 그런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정은 병은 을에게 패소 시점에 이제 정은 병에게,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패소 시점, 이제 갑이 정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한 시점, 그 시점에 더 이상 병과 정은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돼 있지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 시점에 비로소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때 시점에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병의 손해배상 의무와 정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정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정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병이 정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 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반환 플러스 그 기간 동안에 정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기간 동안에 그런 법정 과실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원상회복이죠. 그 두 가지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타인권리 매매인 경우에 병이 정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항상 병이 완전하게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뭐 이제 그 병이 정한테 판 게 5년이다 라고 된다면은 이 X라는 부동산이 5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 X라는 부동산의 시가가 3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정은 병한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불능 당시에 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불능 당시의 시가인 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은 뭐 당연히 그 매매 대금에 지급했을 테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5년 전에 지급한 매매 대금이 2억이다. 뭐 이렇게 됐으면은 결국은 뭐 3억의 X를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3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병은 정에게 3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테고요. 다만 이제 이 5년 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과실도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뭐 이것에 대한 월세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매년 1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의 그 사용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병은 정에게 또 6천만 원의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세 차임이 더 높다면은 뭐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병도 정에게 과실 상당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지만은 정에 대한 취득시효 청구가 취득시효 항변 등으로 기각된 경우,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갑은 병이나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해서 390조의 근거를 해서 전범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타인 권리 매매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제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 권리 매매 중에서도 선의인 경우, 정의 선의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형태의 담보책임,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에 관련된 담보책임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제 수량 지정한 매매가 적용이 되는데요. 단순한 수량이 표시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면적이 100평이고 평당 무슨 뭐 만원 해서 100만 원이 산정이 되었다. 이렇다고 해서 항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매 대금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수량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평이냐 90평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특정한 토지를 매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 토지의 면적이 100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단순히 매매 계약서상에 수량이 표시되는 것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단순히 결론이 도달되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가 그 표시된 수량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역시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일부 멸실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일부가 멸실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담보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에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 관한 그런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지적한 매매 574조에서 얘기하는 일부 멸실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535조로 넘어가게 되고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574조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에 관련된 거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계약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관련돼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민법 입문 부분에서 유동적 무효 부분에서 나오는 쟁점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1학기 때 유동적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매매 계약에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그 토지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유동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토지 거래에서는 갑과 을이 어떤 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냐면요. 이제 계약금 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뭐 3천을 지급하고 잔금 6천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갑 또는 을은 잔금 지급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이런 식의 약정을 하게 돼요. 뭐 갑이 이행한다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을이 이행한다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도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다만 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도 무효긴 무효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유동적 무효는 무효지만은 당사자들은 이 서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협력해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는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비록 계약의 기초에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 할지라도 지급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도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협력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당사자가 이 약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갑이 위약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이 위약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아까 이게 위약금 약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위약금 약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위약금 약정 같은 경우에는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협력 의무는 소송상 강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또는 을은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은 갑은 단독으로 또는 을은 단독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인 계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당사자가 받은 금액을 서로 그러니까 받은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또 불허가 처분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은 당사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양 당사자가 합의해자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합의해자는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지만은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계약 자체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무효인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는 가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허가를 받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없는 거니까 바로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은
이렇게 뭐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가 있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은 그 취소 사유를 통해서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당사자들은 서로 받은 것을 상대방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어야 하겠죠. 자, 뭐 이상해서 오늘 이제 그 매매 계약에 관련된 쟁점들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번 주 연습 문제를 풀고요. 이번 주는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별도로 줌 수업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사례 문제 해설에 관한 동영상 파일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푼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본 내용들은 조금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연휴까지 이제 제출 기간을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시험 답안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설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기 바랍니다. 네, 다다음 주에 만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